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지금 시장 환경이 워낙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바로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을 모셔서 한번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이렇게 모셨고요. 자, 저번에 나오셨을 때 사실은 뭐 차익 실현 어떤 본능에 좀 역행을 하자. 그 얘기는 좀 그래도 계속 주식을 좀 갖고 있을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예측 여전히 유효한지 이것부터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주식을 다 비우고 뭐 현금만 가져가자 이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워낙 자기 자산에 비해서 주식 비중이 너무 높거나 쉽게 말하면 빚을 너무 과도하게 차입해서 주식을 하고 있거나 또 하나 뭐 주식 비중이 100%라면 좀 현금 비중은 좀 늘려놔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좀 약간 말씀하시는 톤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아주 심플합니다. 주가가 올라왔고 아무리 우리가 시장이 구조적 변화 때문에 우리 자산 시장에서 주식을 선호하는 자금이 늘어났다 치더라도 그래도 이익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매우 중요한데요. 네.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왔다는 거죠. 빨리 올라왔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고 뭐 우리가 멀리 찾을 게 없이 어쩌면 2020년은 앞으로 백신도 나와서 코로나도 좀 종식될 거야. 네. 뭐 기업이익도 나아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앞으로의 기대 방향이 긍정적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오히려 기대에 비해서 그만큼 좋아지는 거야. 오히려 수준에 관한 고민들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 대한 고민이 시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좀 변동성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가져가야지만 그러한 어떤 울퉁불퉁한 어떤 경로에서 우리가 어떤 내 자산을 좀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윤지호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해 3월에 주가가 한참 빠졌을 때 그때는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진짜 몇 안 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심지어 9월달 조정이나 그 다음에 상승세까지도 이렇게 내다보셨던 것 같은데 저번에 출연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상반기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식을 좀 계속 갖고 있어도 된다 이런 취지셨거든요. 이렇게 바뀌게 된 데는 뭐 주가가 오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백신이 내년 상반기쯤 나올 줄 알았는데 저번에 백신이 나왔죠. 백신이 이제 개발되고 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뒤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이제 시장에 반영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백신을 언제 우리가 접할 수 있을 거냐를 갖고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앞서 접종을 시작했지만 내년 여름 정도가 돼야 집단 면역이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내년 여름이다. 그게 어떤 분들은 빠르다 생각하겠지만 그러면 내년 전체로 놓고 본다면 지금은 백신만 나와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드라마틱하게 경제가 좋아질 걸로 생각하겠지만 아마도 내년에 가면 이게 생각보다 느리네. 기저효과를 빼고 나면 그냥 그러네. 이런 고민들의 시기가 온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반면에 최근에 여러 자산시장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본 이유는 결국 달러가 약했고 어떻게든지 구조적 저금리 환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선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자산시장 공급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실제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돈의 흐름이 돌지도 않았고 인플레도 안 났고 그랬기 때문인데 최근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유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뭐 한때는 마이너스 6까지 갔다가 지금 결국은 50달러. 디맨드 쪽이 좋아질 거를 반영한 것도 있고 바이든의 정책 변화도 반영했지만 그걸 일걸 빨리 반영하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외에도 많은 시장이 어떤 내년의 긍정적 기대 요인은 빨리 반영해 있고 근데 이제부터 고민해야 되는 건 그런 기대 요인만큼의 개선세가 나오냐에 관한 거죠. 그래서 반복되어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어떤 양자택일적으로 나는 주식이냐 아니면 모두 다 현금을 만들 거냐 금융위기가 나오냐 그걸 우리가 지나고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법으로는. 근데 지금 그 고민에 앞서서 그냥 현 상황의 주가가 내가 리스크를 전적으로 모든 거를 다 택할 정도로 그 정도의 시장이냐 그 정도로 매력이 있냐 본다면은 매력은 그 정도는 없다. 그렇게 보기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버퍼로서 현금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업의 이윤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네. 상황에서도 네. 이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온 거 아니냐. 그리고 네. 또 금리도 이렇게 낮은데 네. 지금 뭐 주식 외에 살 게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는 더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제가 놀라운 거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은 소매 판매는 매우 좋아졌는데 소비 심리는 매우 안 좋습니다. 네. 소비 심리랑은 다른 게 아니라 서베이들, 설문지 조사한 지표들 이런 지표들은 상당히 안 좋은 반면에 소매 판매는 실제 좋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생기는데 첫째는 사람들이 소비를 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행 갈 돈을 갖고서 전자제품을 사거나 뭐 가구를 바꾸거나 뭐 이런 수요가 꽤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축적된 소비 여력이 이렇게 크지 않은 확률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다 이제 이연되어 있던 소비가 폭발적으로 내년에 늘어날 거야 2021년에 하고 있지만 사실 기자님이나 저나 소비를 크게 줄이진 않았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소비 심리가 안 좋을까요? 쉽게 말해서 일자리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일자리가 불안정하다고는 각자의 소득 수준이 그리 늘지 않거나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안된다면 결국 전반적으로는 경기가 다 같이 온기가 확산되는 구조는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까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새로운 산업이 태동을 했고 그 산업에 뭔가 좀 더 혁신적인 부분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가장 글로벌하게 부각됐고 놀러왔던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렇죠. 작년만 하더라도 이거 망하냐 안 망하냐 했던 기업인데 이렇게 올라왔던 거는 결국 우리 산업에 침투되는 정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럼 그쪽 생태계에 관련되어 있는 국내의 여러 가지 기업들도 상당히 좋았던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견고했던 이유는 멀리 찾을 게 없이 결국 반도체라는 어쩌면 현재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간재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에 있어서 급격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보다 훨씬 반도체가 많이 쓰일 거거든요. 기기들도 늘어나고 있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쪽으로 가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센터의 수요도 높아질 거고 그러니까 그런 좋아지는 산업들에 대한 투자는 여러 가지 변동은 있겠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을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버블 붕괴를 말하기에는 그러한 산업들의 혁신 성장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같이 무너지는 상황은 쉽게 안 오는데 문제는 올해 하반기 시장처럼 온기가 확산돼서 모든 산업이 같이 좋아지는 상황. 물동량도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배도 많이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온갖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러한 쪽에서는 어쩌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멀지 않은 시기에 확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보면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었고 이번에야말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2021년에는 한국 시장이 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만 차별화돼서 좀 더 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종의 애국주의 아니냐 보고 있고요. 결국 우리가 주식시장은 아주 잔인하고 얘도 결국 실적에 반영되고 또 하나 그 외에 혁신 산업을 얼마나 시장이 구성하고 있냐가 중요하겠죠. 만약 우리 유통시장에 여러 혁신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서 들어온다면 우리 기업 자체가 이익 구성 자체가 변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예를 들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지고 만약 일관되게 우리의 성장하는 산업이 나온다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그런 산업으로만 가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런 혁신 기업들이 시장에 상장될 때 좋은 투자 기회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내년에 보면은 뭐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체질을 우리 시장을 바꿔놓고 올라가는 좋은데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산업들만 또 놓고 보면 아까 IT 좋고 자동차도 그런 변화를 좀 가져온 것 같고 그다음에 정부가 많이 환경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들도 그래 휴가 좀 전체적인 양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나머지 산업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다 보면 과거와 같은 어떤 우리 산업이 양적 팽창?
이건 그리 쉽지 않아 보여. 네.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많이 좀 기대했던 게 결국 내수 쪽에서도 뭔가 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한국만이 좋아지냐에 질문할 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코로나 이슈가 오히려 내년 1분기까지 상대 발목을 잡을 확률도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뒤늦게. 네. 그렇죠. 뭐 잘해왔지만 네. 지금까지 잘해온 거고 이후에 좀 더 이러한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려면 누가 뭐래도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라던가 소비 심리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그건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좀 안갯빛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되는 시기가 오히려 내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좋게 봤지만 오히려 시기를 좀 앞당겨서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 주가가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경계심이 좀 생기는 그런 상태인데 네. 그렇다면 여기까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약간 주의해야 될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놔야 되는지 이게 또 각자의 다르겠죠. 네. 근데 저는 한 20-30% 정도는 현금화를 가져가야 나머지가 좋은 아까 성장 기업들을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이 모든 자산이 다 같이 움직였거든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밑에 깔려 있는 거는 달러가 약하다는 전제였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내년도 거의 다 모든 분들이 미국이 재정을 저렇게 푸니 달러가 약하겠지 생각하겠지만 그리고 결국은 중국은 금리를 좀 통화 정책을 좀 긴축적으로 가다 보니까 위안은 좀 강하고 달러는 약한 이러한 구도가 시장에 상당히 어쩌면 지속 가능하다 보는 견해가 깔려 있습니다. 네. 근데 달러 약세는 최근 한 2년간 가장 부진했던 자산이 달러였거든요. 네. 그럼 내년에는 또 오히려 항상 연말에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내년에 다 같이 어떻게 될 거라고 했던 생각들이 반대로 가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확률이 높았던 시나리오가 반대로 갔을 경우가 더 강렬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만약 내년에 아까 한국을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가장 안 좋았지만 미국일 확률이 매우 높아졌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반대로 역전될 그렇죠. 상황이에요. 미국이 가장 여름 정도면 소위 집단 면역으로 간다는 게 어떤 분들은 느린 거 아니냐겠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달러가 마냥 약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네. 또 하나 달러가 약한 거는 결국은 미국채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이죠. 네. 국채 10년 기준으로. 네. 어쩌면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내년에 보면 누구나 밑에 깔린 생각은 이러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생기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정상화에 미국이 가장 빨리 다가섰을 때 지금까지는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는 정책을 가져오지만 이번 연준에서도 뭔가 연준이 계속 말하는 거 너 재정 정책을 써. 나는 네. 국채금리 잡아줄게 사줄게. 네. 그 규모가 갈수록 줄지 않을까요? 당장 내년에 금리를 올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네. 뭐 2023년 가야 뭐 점도표상으로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금리 쪽에서도 내년 하반기가 되면 좀 이래? 뭐 좀 변화에 대한 우려들 네. 반영될 수 있고 우리 과거에도 옐런이 우리가 굉장히 더비시하고 비둘기파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던 애가 꽤 많았어요. 그렇죠. 내년에는 결국 양적 완화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코멘트를 하거나 네. 아니면 인플레 기대가 너무 올라와서 좀 시장 금리가 먼저 좀 움직여. 예를 들어서 미국채 국년이 아직 1% 안 넘었지만 10년이 네, 네. 아직 10년 안 한 1.5 쪽으로 다가서는 흐름이 나오면 네. 기자님 그런 고민들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건 진짜 약간 섬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저금리에 그쵸. 좀 다 모든 경제 그러니까 자산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맞춰져 있는데. 분명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 변화가 혹시 있으면 어떤 곳에서는 야 이거 버블이 붕괴된다는 표현을 쓰겠지만 오히려 네. 저는 그랬을 때가 기회라는 거죠. 내 변동성 장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생길 때 변동성이 생각보다 더 깊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만약 이번에 올해 주식을 시작해서 주린이 분들은 만들어놨던 현금으로 주식을 확 늘리면 네. 상당히 내년 변동성 장에서 파도를 탈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호 센터장님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귀가 기울여지는데요.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 아니 그래도 반론을 제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워낙 내년에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 왜 이렇게 벌써부터 뭐 조정을 받느냐. 그래서 그 반론들을 제가 모아서 다음 편에 여러 개의 반론들을 한번 윤지호 센터님께 한번 제기해 보면서 걱정인데요.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이제 경제한방 마칠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Round 1, fight.